내년 2월 치러질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전자투표를 제외한 현장 투표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올해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드라마 속 장애인. 이들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심어줬고 드라마 속 장애인 캐릭터의 바람직한 제작 지침은 무엇일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내년 2월에 열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전자투표가 필요하지만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치러질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방식이 전자투표를 제외한 현장 투표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휴식조차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투표만을 고집하는 것은 권리 행사 제한이라는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온라인 투표 병행 요구 서명전에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23일 기준 1,878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회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보세요? 저 답변할 게 없습니다. 답변하실 게 없으시다고요? 저 아직 질문도 안 드렸는데요.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이 선거 규정 개정과 관련해 총회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 27일 임시이사회 소집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회가 열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찾았었는데요. 특히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장인물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드라마가 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일지 박고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에 참된 의미를 찾는 내용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시각장애인. 전문의들의 열정을 담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2013년 올 한 해는 드라마 속에서 장애인 등장인물을 자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 사회보다는 조금 과장된 사회를 보여주는 드라마지만 장애인 인물은 비장애인 인물과 자연스럽게 융화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드라마 제작자의 작품 소재로서의 활용 또는 장애계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장애인 인물의 등장은 시청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을까요? 장애인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반인보다 부족하지만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를 줬다는 의견들. 하지만 드라마가 인식 개선에 긍정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 배우의 과장된 연기와 기구한 삶을 그린 영웅신화 같은 내용은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제를 다룰 때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거나 너무 기구한 어떤 그 삶들을 사는 모습들을 묘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의 모습들을 먼저 전제를 해두고 거기서 아주 부단한 노력과 정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했다. 이런 식의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더불어가는 장애인,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부각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한 글을 쓰고 제작하는 이들이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경우 시청자에게 더 큰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취재와 또 자문들이 없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장애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온 공동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드라마 속 긍정적 한 걸음. 2014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상의 드라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심장질환이 뇌혈관 질환을 두르고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로 올라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건복지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 질병은 암이었습니다. 이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집계됐으며 심장질환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발병자 수도 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와 안행부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공부문까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계에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 하고 있네요. 네, 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죠, 이미. 그런데 특히 일반 공무원 말고도 이 교육직 공무원에게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시간 선택제 교사의 경우에는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요. 또 주 5일간 오전 혹은 오후에만 선택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교총이라든지 전교조에서는 또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교사 직무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다, 네. 또 전문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뭐 여러 과목들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사가 단지 그냥 가르친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수행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야외 체험 행사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같이 하는데 과연 이것을 마치 어떤 아르바이트처럼 4시간씩 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이분들이 만약에 4시간 가르치고 나머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맡았던 업무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떠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찬반의 목소리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이제 비정규직 교원, 기간제 교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은행이나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이미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되고 있는데 이 반응이 좋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자체의 그 개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업무 단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다만 이 좋은 장점들이 과연 모든 직종에 다 해당될 수 있느냐,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용의 안정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장점들이 모든 직종에도 그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정부도
공부도 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서비스 신청권과 관련해서 어떤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장애계 단체가 방송 시청권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겁니다. 특히 뭐 장애인들도 역시 불편함이 없도록 뭐 없진 않아도 조금 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일 것 같은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장애인 방송 고시 의무 사업자 대상을 완화하고 또 목표 달성 시점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이 전국 지상파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또 지역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한 2015년까지 예를 들면 자막 방송은 100% 비율을 지켜야 되고요. 또 화면 해설 방송을 10%, 수화 방송은 5% 이상을 반드시 의무 송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년, 3년 이렇게 좀 그 마지막 의무 그 기한을 좀 늘려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돈이 들어간 일들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만큼 그러면 장애인들, 뭐 특히나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의 어떤 방송 접근권은 상당히 좀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방송 화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 화면에 대한 어떤 해설 같은 것, 자막 같은 것이 반드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시각을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 대신 어떤 뭐 화면을 해설해주는 이런 방송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방송사업자의 입장만을 좀 너무 대변해서 이 시기를 좀 너무 늦춰주거나 완화해준 뭐 이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이 방송을 꼭 봐야 되는 여러 뭐 장애인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뭐 자막 방송이나 화면 해설 방송 지금 5에서만 10%가 이게 큰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이렇게 심야 방송만 해도 5% 10% 분명히 달성을 할 것 같은데 보다 좀 일단 늘려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시청자의 이 방송 시청권을 보다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좀 더 면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의지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남성 7명이 지적장애 모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주에서 강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발생된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의 수사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행범 7명 전원을 모두 구속 기소하고 2명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장애 여성들이 장기간 동안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들 모두 1급 내지 3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가족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피해 신고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어려워 장기간 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등 관련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 착수 직후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철저한 수사 지휘 그리고 적극적인 심정 처리를 통하여 관련자 7명 전원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든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담과 치료, 경제적 지원 등 구체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성폭행범 관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엄단했고 사건의 면밀한 수사와 공소시효 등 법리를 검토 적용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지속적으로 관련 사범을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순윤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민원 한번 접수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기도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110 화상수화 통역 시스템을 도내 민원실 모든 곳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구청, 청각장애인인 노 씨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없다 보니 민원 내용을 손으로 작성해 전달했어야 했는데요. 글로 적기 어려운 내용은 민원 접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관공서를 가서 제가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답을 받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 오해하는 점도 있고 어긋나는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 청각장애인은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110 화상수화 통역 시스템을
도내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의 총 579개 민원실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화 통역을 요청하면 민원 공무원은 웹카메라와 헤드셋이 설치된 110 화상수화 통역 서비스 전용석에서 홈페이지와 연결, 민원인은 수화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화 통역사는 내용을 확인해 공공기관에 전달해 줍니다. 상담 가능한 민원은 행정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반 민원과 사회복지, 일자리 안내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또 알아볼 수도 있고 보다 많은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또 우리 경기도의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국 민원실 내 110 화상수화 통역 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은 7,287개 대상 기관 중 1,881개로 26%인 가운데 경기도 전 시군의 시스템 설치가 전국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구은입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이번 특별 경계근무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 등 5,858명이 합동으로 참여합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1,854명과 의용소방대원 3,939명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활동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급을 책임집니다. 경기 북부 지역 11개 소방서는 초기 현장 대응과 광역 출동 체계를 확립하며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 직원 비상 연락 체계를 즉각 대응 체제로 유지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 예방 활동으로 대형 화재 취약 대상과 화재 경계지구 등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 소방 차량을 이용한 기동 순찰을 하고 기차역, 버스 터미널역 등 다중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과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영주시 사과학교 2013 교육생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수료식은 명품 사과 생산의 주역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과학교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4개 과정 52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겸비한 현장 적응형 실용교육으로 진행돼 신규 영농인들의 재배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3년 과수 시범 연구사업 평가회도 함께 실시해 과수 관련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2014년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지급하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내년 10월 이후 시행돼 기존 수급자 대비 30% 증가된 2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던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과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혜택이 돌아가 도내 600여 명이 확대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으로 인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금융기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기탁에 나섰습니다. 여수 진남 새마을금고는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쌀 200포와 라면 100박스 등 후원품을 여수시에 기탁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김세곤 진남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한 한편 여수 출신 기업인 박수관 회장도 여수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2,000켤레의 슬리퍼를 후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이제 300일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 대회 성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